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뉴 챕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중동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대중동 그 프로젝트 수주와 이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가지고 혹자는 그 위기라고들 이렇게 표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중동은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구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기회 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회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최근 그동안 우리가 단순히 프로젝트와 수출 시장으로만 여겨왔던 이 중동 시장을 이제는 이 사람들이 소위 포스트올 시대를 대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새로운 중동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동반자로서 우리 업체들의 어떤 진출 기회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해봤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중동 시장 개요와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중동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가치의 어떤 바탕 하에서 유망 분야가 어디고 또 어디가 어떻게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진출 유망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시장 개요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중동시장에 대해서 좀 개요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동시장 구성은 이 기관에 따라서 사실 좀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동 본부에서는 메나라고 얘기를 하죠.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의 약자인데, 이 중동과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이 GCC 지역, 그 다음에 마그렙 지역, 그 다음에 그 레반트 지역, 그리고 이란,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3대 독립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멘, 이렇게 해서 총 20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GDP가 한 4.1조 불 정도, 그리고 연간 수입 규모가 한 1조 불 정도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GCC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실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걸프 협력 회의라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오만이나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이렇게 6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에 주변 정세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우디 주도로 이렇게 결성이 된 그런 연합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아랍국이라는 점, 또 왕정 국가이고 또 산유국이라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석유 자원 가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정부 재정 능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5,700만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전체 GDP의 한 40% 이상, 그리고 중동 전체 또 수입 규모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이 중동의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레반트 지역입니다. 라틴어로 해가 뜨는 곳이라는 소위 그 동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라크라든가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 조르단 해서 이 동부 연안 4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재건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시리아는 아직 해결돼야 될 그런 성결 과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엔에서는 시리아가 워낙 그동안에 한 8년간의 내전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토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하여튼 최소 한 4천억 불 정도로 이 재건 규모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도 이 재건 대열에 들어선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블루오션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레바논하고 요르단은 자체 내수 시장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지역들을 진출을 위한 어떤 전초 기지로서의 그 의미를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렙 지역은 아랍어로 해가 지는 지역, 서쪽을 의미합니다. 즉 이 메카 기준에서 서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런 모리타니아 5개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쪽 지역은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최근에 지난 7월 달에 이제 나이지리아가 최종 서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54개국 13억 인구 이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출범을 했는데, 우리 저 아프리카 이 본부장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서부, 남부, 동부 아프리카는 아직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이 북부 아프리카가 수혜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지역 바로 위에는 또 유럽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부품, 항공, 섬유 우리 쪽으로 또 유럽 진출을 위한 지금 전초기지 역할로 이 의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들 각 국가의 어떤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도 한 1억 명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맨파워도 풍부한 그런 여건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이집트, 터키, 이란을 저희들은 3대 독립시장으로 이렇게 엮어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만 해도 1억이고 터키, 이란 약 한 8천만 명 해가지고 한 2억 6천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 전체 인구의 한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내수 시장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제조업 기반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상당히 좀 협력 여지가 많은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는 곳이 이 중동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중동이 어떻게 지금 변해갔는지 잠깐 그 정세를 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 고립주의에 따른 중동 내 대역학관계의 변화입니다. 고립주의라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국익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세일 혁명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제는 중동에서 이제 발을 좀 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러시아에서 파고들면서 러시아가 기존에는 주로 이제 시아파의 어떤 그 지원 배후 조력자의 입장에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새로운 어떤 중동의 중재자로서 이미 시아파의 차원을 넘어서 순위파라든가 터키,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이런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외형 관계를 확대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기존의 어떤 동맹 관계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집트나 레바논, 알제리, 이라크 등지에서 이제 시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아랍의 봄이 발생하지 않느냐, 재현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려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시위들은 이제 주로 뭐 경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실업률이 높고, 또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정부패 척결이라든가 뭐 이 정권 교체 이런 요구의 어떤 반정부 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시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특기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소위 시위가 발생하면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위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SNS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모든 비즈니스를 인터넷에 이렇게 의존해서 하는데, 인터넷을 차단을 해버리니까는 대외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또 고충도 많이 좀 애로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지역들하고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격해지고 있는 미 이란 간의 긴장 관계입니다. 지난 5월달 그 미국으로부터 완전 제재 복원이 돼가지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우라늄 농축 수준을 이미 이 한계선을 넘어선 4.5%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 합의를 파괴하겠다고 한편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꾸 이제 군사적인 마찰을 일으키면서 중동에서 뭔가 좀 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미국은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6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7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를 공식 발족을 지난 11월 7일 날 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아직 뭐 가입은 안 돼 있는
참여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이란 관계는 아마 지금 상태가 내년 대선까지는 계속 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사실 지금 이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제적인 그런 여론, 그러니까 보는 이 여론 시각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결국은 현재의 어떤 협상 이 프레임을 다시 수정하는 선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좀 좋은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리아와 예멘 내전은 이제 거의 뭐 여전히 불씨가 잔존은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종착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도 2020년 아랍 연맹을 가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엔 주도로 해서 이 내전 종식을 위한 이 헌법위원회를 이미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예멘 쪽도 이미 UAE 쪽하고 이 수단 이 군사가 이미 다 철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 그 군인들이 일부 남아서 좀 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평화 모드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까타르 당교 사태는 생각보다는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그 사우디하고 바레인, 이집트, 그 다음에 그 UAE에서 까타르가 그 친이란 정책을 표방하고, 그 다음에 그 테러 세력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당교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그 지난 우리 이제 엑스포가 UAE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엑스포에 까타르가 국가 간으로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답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까타르에서 그 아라비아 걸프컵 축구 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우디하고 UAE, 바흐레인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이제 그 해빙의 그런 무드로 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장기화 되더라도 어차피 2020년 까타르 월드컵 전에는 정상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UAE에서 물류 인프라를 지원을 안 해주면은 까타르 월드컵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UAE 입장에서는 이 까타르를 보는, 그러니까 월드컵을 보는 이런 모토 자체가 월드컵은 그러니까 경기는 까타르에서 보되 실제로 숙박과 관광은 UAE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중동의 경제 전망입니다. 우리가 중동 경제 전망을 얘기할 때는 사실 유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유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 2014년 유가가 최정점에 섰다가 그 이후로 이제 급속도로 하락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2016년 22불까지 가가지고 이 저유가 기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에 회복 무드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60불 선대에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은 유가는 어떻게 갈 것인가? 역시 이 다수의 이 전문 기관들이 물론 하방 압력을 많이 받겠지만은 60불 내선에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베이스 하에서 결국 내년 경기도 이 산유국 중심의 그런 프로젝트 재개라든가 또 산업 다각화 정책의 어떤 가속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년이 0.1%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2.6% 포인트가 더 늘어난 상당히 내실 있는 그런 2.7% 정도 내실 있는 그런 회복세를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중동의 어제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내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시장의 어제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석유 매장량의 경우 전체 한 48%, 이 가스는 전체 한 38%를 가지고 있는 이 자원 부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7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1차, 2차 오일 쇼크를 겪고 있을 때 사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중동에 진출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인프라 건설을 하면서 막대한 외화 자원을 벌여들어가지고 70년대 중후반 우리의 경제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다시 저유가 개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진출이 조금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2014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저유가 개조를 맞기 전까지는 우리의 최대 그 프로젝트 시장이었고 또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그런 효자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시장이 그러면 오늘의 상황은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출이나 유가, 이 프로젝트 지표를 보시면 잘 뭐 이렇게 말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4년 기준에서 그 고유가 시대에서 이제 저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또 이 프로젝트와 우리 수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016년 유가가 22불을 찍고 난 이후에는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014년에 한 3분의 1로 줄었고 2018년에는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92억 달러를 기록했고 금년에는 그나마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도 2014년 413억 불로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매년 한 10% 정도 이렇게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2014년 수준의 한 3분의 3,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21.4%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진 배경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각만큼 유가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이란 경제가 사실은 중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붕괴됐고 그다음에 정세가 불안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전체 중동 수출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해외 현지에서 이렇게 일부 모델들이 바로 이렇게 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통관 관세 통계상 좀 빠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 수주 실적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우리 한 30-40% 차지하는 우리 기자재들이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프로젝트 수출보다도 새로운 어떤 그 중동이 가져온 우리한테 주는 어떤 미래적인 그런 가치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터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시장의 오늘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나라가 이제 제조업을 육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국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는 뭐 보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세도 관세 장벽을 좀 높이고 있고 또 뭐 반틈핀 관세도 좀 빈번하게 좀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에도 뭐 아람코라든가 뭐 아드녹이라든가 이런 국영 기업들 위주로 상당히 현지화를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최근에는 쿠웨이트에서 뉴 텐더법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기자재의 30%는 반드시 쿠웨이트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의무화를 하고 있고 또 그 녹할 제품에 대해서는 또 20% 가격 우대를 또 해주고 있고요.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12개 소매업 근로자들에 대해서 뭐 70%까지 또 자국민을 채용을 하게끔 그렇게 의무한다거나 하는 자국민 채용 의무도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현지에 좀 들어가서 현지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들어가서 정부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우산 하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마케팅하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중동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가치를 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5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서 이 준비하는 이 중동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 주요 정부의 이런 개발 정책들이 우리한테는 명확한 그런 미래 비전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산업 중에 어떤 산업이 성장 유망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다각화의 핵심이 이 중동 제조업 육성인데 사실은 이 각국별로 해서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을 해서 대대적인 그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산 설비도 수출할 수 있고 또 원부자재도 수출 가능하고요. 또 현지 진출해서 합작 법인이라든가 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사업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분쟁의 끝에는 회복이 있다. 뭐 중동에서만 사실 통용될 수도 있는 그런 저는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라크나 시리아나 리비아라든가 지금 이렇게 내전 속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잘 마무리되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재건 시장으로 우리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비아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은 거의 우리가 들어가질 못하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중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한 2,100개사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한 6억 5천만 불 정도 수출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젊은 인구가 많고 또 출산율이 높은 그런 성장하고 있는 그런 소비재 시장이다라고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한테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을 경험해본 그런 시장이자 또 우리가 협력을 원하는 그런 시장이다. 뭐 보시다시피 뭐 사우디의 뭐 주벨 항만공사라든가 리비아의 대소로 공사라든가 우리는 이미 이들 시장에서 성공을 해본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국가들도 뭐 사우디 2030 같은 경우 우리가 5대 협력국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UAE 같은 경우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우리 한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우리하고 협력을 원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중동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 밝은 그런 미래를 주는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미래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토대로 이 유망 분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망 분야는 우리와 중동이 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만드는 그런 미래 한 파트하고, 그다음에 2020년 우리가 주목해서 꼭 붙잡아야 될 그런 기회 부분, 이렇게 한 파트로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래서 우리와 중동이 함께 만드는 미래는 한중동 제조협력, ICT 융복합,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기회로는 소비재 시장, 두바이 엑스포, 사우디 경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이라크 재건 시장, 방산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먼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가 되겠습니다. 한중동 제조업 협력 분야입니다. 이 제조업 육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산업 다각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각 국가들이 내수시장 활성화 및 또 수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 다양한 정책적인 그런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동안에 해외 쪽 위주로 이렇게 이 정책을 폈던 그런 이 국부 펀드들도 지금은 내수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협력 유망 분야는 제가 뭐 이렇게 국별로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바대로 각 국별로 선정해 놓은 그 핵심 유망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망 분야들이 굉장히 유망한 분야고, 그리고 또 중동에서도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석유화학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또 시멘트라든가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 큰 대형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저렴하게 갖다가 이렇게 원료나 원부자재를 저렴하게 써가지고 또 중간재를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영역도 괜찮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세 번째는 이 국영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이런 대형 플랜트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AS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 아이템 군도 괜찮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우리 중동의 이 자본하고 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기술하고 인력을 서로 장점을 이렇게 좀 결합을 해가지고 현지화를 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비도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지 생산도 할 수도 있고 또 제3국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다. 실제로 이런 모형이 쉽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은 누구랑 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다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이 누구랑 하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중동에서 10년 이상을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누구랑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렇게 기뜸을 좀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 정직하고 이 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잡아야만이 이 배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최소 20, 30년을 이 오너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이 발주처하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좋은 이런 업체들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 사후에 이렇게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한국에 좀 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다가 뭐 더한다고 그러면은 한국하고 비즈니스가 서로 이렇게 머징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도 세 개 항목만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잘 검토해서 요건을 맞춘다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95%다,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중동에 있는 이 업체들은 자기 돈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현지 정부 정책을 그 금융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특화된 산업 단지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현지에서 이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원부자재도 뭐 수출하든 안 하든 무관하게, 또 관세도 이렇게 무관세로 면제해 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되고, 우수 협력 사례는 제가 3개를 예시했습니다만은 딱 2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UAE의 해양 구조물 조립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또 재정도 튼튼합니다. 우리 한국 업체는 볼 밸브는 생산하는 업체인데 또 특수 표면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생산 설비하고 기술하고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이 UAE 업체는 이제 그 공장 부지하고 이렇게 자본을 제공을 해가지고 UAE를 기반으로 해서 중동 아프리카 전역으로 발주처를 대상으로 마케팅도 하고 또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UAE 쪽에 대형 트럭하고 중장비 12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1년에 그 타이어만 교체하는데 한 54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재생 타이어를 생산하는 이 업체랑 같이 현지에서 합작을 해가지고 이 들어가는 비용의 어떤 50%로 이렇게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현지에 이렇게 판매하는, 사후 마케팅이 별로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는 이런 좋은 그런 모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체들은 진짜 오너가 현장에서 뛰는 업체들이고 발주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비즈니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들은 100% 저는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원부자재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수출 지향적인 그런 현지 진출 모델이다. 이런 모델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T 융복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ICT 분야의 이 글로벌 리더로 지금은 성장을 해가고 있고, 이 중동은 이 ICT 분야를 육성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와 이 중동이 그 궁합이 잘 맞는 구조가 이 ICT 융합 분야다. 특히 이제 그동안 외형적으로 중동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보시면은 첨단 산업이 집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형 스마트 모델을 이 중동의 스탠다드로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또 납품, 유지, 보수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국가들이 이 ICT 분야 쪽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쪽으로 간단히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UAE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양대 축으로 해서 이 도시 스마트화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래 신도시 네옴이라든가 또
이런 끼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2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압달라 신도시가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터키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나름대로 다양한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ICT 분야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이렇게 사례로 쿠웨이트 압달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쿠웨이트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죄송합니다. 분당에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고 프로젝트 금액이 한 260억 불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한 4만 6천호 정도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LH 공사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마스터 플랜부터 뭐 설계, 시공까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스마트 수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일정은 이 LH하고 이 쿠웨이트의 주거복지청하고 SPV를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하는 걸로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이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 쿠웨이트 쪽에서 괜찮은 유망한 그런 이 아이템으로 발주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좀 시연을 가졌던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 외에도 사실 뭐 유망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일단 SPV가 설립이 되면은 직접 우리 업체들이 그 발주처에 그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 그 밴드들이 최소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회계 감사 자료를 3년에서 5년치 정도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은 그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또 특히 ICT 쪽에 KT라든가 포스코 ICT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이 LH랑 공동으로 또 한국에서 한번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사우디 네옴 신도시입니다. 네옴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뜻의 이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사우디 북서부 홍해 쪽에 지금 서울의 44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추진이 되고 총 5천억 불 정도가 투입이 되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런 신도시다. 최첨단 미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유망 분야도 4차 산업 분야의 최첨단 분야가 다 총망라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외에도 그쪽에 지금 스마트 공항으로 이제 건설되고 또 호텔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기반 설비들, 시설들, 기자재들 대부분 다 유망한 그런 분야를 갈 수 있고 요 외에도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유망을 하다. 특히 이제 이 네옴 신도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인프라 쪽으로 이제 건설을 맡아서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 민간 디벨로퍼가 들어와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자가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금 발주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의료 헬스 쪽입니다. 중동은 날씨가 덥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못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늦게 먹고 또 바로 이렇게 취침을 하니까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인프라라든가 의료 인력이라든가 의학이나 기자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다 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국내 유명 병원들이 현재 들어가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K헬스에 대한 현지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료 헬스 쪽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국민에 대한 기본 복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투자 금액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는 이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외부에서 그런 사업 제안을 해주기를 그런 프로포즈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현재는 그 의약품의 경우 거의 뭐 다 그 이 서방 쪽에서 들어오는 의약품이라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뭐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 쪽으로 우리가 액세스를 한다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위탁 우리 병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그러니까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다 보니까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외국 기업들을 데려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기기라든가 의약품 심지어 이 의료 인력까지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연수라든가 뭐 의료 관광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간접적으로 굉장한 좋은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 경험하고 결국에는 좀 홍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전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아랍헬스라는 중동 아프리카 최대 그런 또 의료 관련된 그런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시에 참가해가지고 단순히 부스에서 자기 제품만 이렇게 팔 게 아니라 뭐 밴더라든가 의료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워크숍을 한 번씩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저는 전략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워크숍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사실은 이 중동의 각 국가들이 산업 이렇게 다변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중동에도 이미 상당히 그 분위기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UAE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원 기관과 이런 경진 대회 등을 통해서 이미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카타르는 이제 주로 제조업 위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은 첨단 산업 위주로 이렇게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UAE 같은 경우는 그 국구 펀드에서 지원하는 이런 허브 71이라든가 뭐 또 IT 특화 단지는 디텍 이런 국영 민영 이런 이 창업 지원 이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VC들이 뭐 자체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엑셀레이팅 그런 기능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EDB라든가 또 아부다비 투자청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스타트업 정책 금융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지원해주는 이 벤처 펀드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나중에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국영 또 민간 운영하는 이런 이 창업 기관에 입주를 해가지고 이들이 제공하는 이런 또 서비스를 활용하고 또 금융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좀 더 편하게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디스트릭 2020 컨트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디스트릭 2020는 내년에 이제 그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엑스포가 끝이 나면은 엑스포의 그 부지하고 건물의 80%를 이렇게 존치를 시켜가지고 디스트릭 2020라는 이 프리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존에 정말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유치 작업을 좀 해가지고 2021년부터 엑스포 기간이 끝나면은 사무 공간도 이렇게 무료로 2년 동안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설립 비용도 이렇게 면제해주고 심지어 거기 주거 공간들이 있는데 주거 공간도 이렇게 저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이 수백 개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감하게 좀 이 지원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성공 사례는 엔띵하고 그 아부 하킴이 있습니다만 엔띵사만 하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모듈형 스마트 팜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중동에는 이 토양이 좀 척박하고 또 기후가 덥다 보니까 농작물을 재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형 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IoT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원격으로 심지어 물이라든가 습도, 온도, 영양분까지 조절을 해가지고 그 채소 같은 거를 좀 길러가지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이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하고 그다음에 현지 진출해 있는 이런 종합 상사하고 또 우리 한국 업체하고 3자가 이렇게 제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로 소비재 시장, 두바이 엑스포, 사우디 경기의 재기, 이라크 재건 시장 방산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소비재 시장은 말씀드린 바대로 높은 젊은 인구 비중, 출산율, 그래서 향후 성장에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모바일이라든가 SNS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온라인 시장이 연간 20% 이상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이고, 또 이 중동에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변의 한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가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 구매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은 유통 시장이 굉장히 좀 이질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유통의 어떤 발달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온라인 유통몰이 좀 유통이 발달이 돼 있는 UAE나 사우디, 뭐 터키 이런 시장 등은 이 온오프라인 이 전문 유통망에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온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랑 또 파트너십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현재는 뭐 제일 파워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제 아마존 UA가 있습니다. 아마존 UA가 이제 7월 달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직접 입점을 해서 한국에서 바로 물건을 슈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존 UA의 FBA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지의 밴드를 통해서 입점해서 이렇게 납품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샤레프 디지 같은 경우는 GCC 쪽에서 IT 전문 이런 소매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IT 그 소매점 오프라인 몰 내에 별도로 이제 뷰티관을, 거의 뭐 한국 전용관이랑 똑같습니다. 뷰티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랑 협력해서 같이 이제 한국산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외에도 이제 K-시크릿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그런 또 이 샵이 있고, 또 아부하킴이라는 현지 그러니까 아랍어 UI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OD 서비스도 가능한 현지에 특화된 그런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업체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홍보입니다. 보통 우리 업체분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은 마치 물건이 잘 팔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온라인 몰 내에는 수십만, 수천만 개의 그런 SKU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 내 제품이 여기에 있고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자꾸 홍보를 해줘야만이 그 홍보를 통해서 한번 써본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고, 후기를 본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 홍보하고, 이렇게 이 순환이 한참 동안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이 새로운 어떤 그런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이 발달이 덜 된 지역들은 가급적이면은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출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옛날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특별히 그 인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인증이라든가 또 그쪽에 또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유명 브랜드, 예를 들자면 세프로라든가 뭐 부츠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입점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입점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판매비도 거의 뭐 60%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뭐 이 횡포가 심해요. 특히 GCC 쪽에서는. 그래서 뭐 굳이 입점한다고 그러면은 전략적인 마케팅 포인트로 한두 개만 입점을 하시고, 나머지는 현지 로컬 유통몰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랜드마크라든가 뭐 샤업이라든가 뭐 이 맥스 패션이라든가 이런 샵 이런 이 몰들은 이 입점비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또 입점비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이런 몰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을 같이 해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웨이트의 지금 4공항이 우리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쪽 편에다가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한국 전용 면세점을 지금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면은 아마 준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공간을 앞으로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 사업 관련해서는 K-뷰티 인 미들리스트 사업을 내년에 그 엑스포 기간 동안에 이 중동 전역에 있는 바이어까지 이렇게 불러서 이 중동 전체의 어떤 사업으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내년 10월부터 6개월간 개최가 되고요. 세계 192개 국가가 참가를 합니다. 최대 규모고요. 그 다음에 2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최초의 이런 월드 엑스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현지의 호텔이라든가 또 쇼핑몰들이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다가 우리가 F&B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리테일 이런 프랜차이즈를 좀 진출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엑스포 기간 동안에 한국관 내에다가 우리가 그 좀 혁신적인 소비재들 위주로 해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관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에서 팔리는 거, 온라인 샵에서 팔리는 걸 봐가면서 성과가 좋은 거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B2B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 모집 작업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위해서 엑스포에서 특별히 2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디스트릭트 2020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그 라이브 엑스포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엑스포에서 자기들 홍보도 하겠지만은 사회적인 기여 차원에서 뭔가 국민의 삶을 좀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혁신 소비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 그 스타트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선정 작업을 4차까지 했고요. 5차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차까지 진행된 것 중에 우리 고요한 택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10만 불을 무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차에는 현재 5개 업체가 1차 통과해가지고 최종 PT만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종 PT에서는 거의 85%가 이렇게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차는 이 엑스포 기간 동안에 또 선정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5G 서비스가 이제 이 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뚜렷한 그런 기술들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동반 형태로 해서 프로포즈를 좀 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런 전략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우디가 그동안에 잠자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동의 최대 시장이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그 산업 다각화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탄을 많이 장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아람코의 IPO를 통해서 한 1,000억 불 정도 추가로 장전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우디 비전 2030에 의해서 이 관광객을 1억 명을 유치한다는 그런 전략하에 건국 이후 최초로 사우디에서 관광 비자도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받는데 그 100만 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비즈니스 이런 교류가 거의 단절돼 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15분이면은 미국의 그 에스타 비자처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관광 관련 그런 프로젝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리아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라고 한 80억 불, 미니멈 80억 불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미국의 그 디즈니랜드의 한 2.5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상당 부분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삼성하고 좀 이렇게 결탁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홍해 그 대형 관광 리조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100억 불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 이런 프로젝트도 지금 부분적으로 좀 발주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라크 재건 시장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해온 그런 시장인데 최근에 또 높은 실업률 이렇게 부정부패 이런 게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좀 반정부 시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 확대 차원이라든가 또 이 주택이라든가 발전 상수 병원 등 이 민생 안정 차원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주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간 사우디가 이라크가 유가 수익이 지금 80, 100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800억에서 1000억 불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재건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가 진출할 여지는 많이 있고요. 재건 시장 규모도 한 1000억 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우리 기업들이 18개사 1600명이 들어가서 한 14개 프로젝트에 한 272억 달러 정도 프로젝트 규모로 지금 추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소기자재 업체들한테는 좋은 게 보통 이 보통적인 국가에 우리가 발주처에 벤더로 등록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벤더들이 이미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심지어 등록을 해도 나한테 오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라크는 이런 밸류 체인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EPC 업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발주처라든가 밴더라든가 EPC 업체들하고 좀 네트워킹을 좀 강화해서 이런 차제에 납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훗날을 대비해서 밴더로도 좀 등록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밴더로도 좀 등록을 좀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지금 그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참가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은에서 이라크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또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 10억 불 정도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자금도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라크 현지에서 사실은 LC를 열고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UAE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현지에서 비즈니스 거점을 가지고 있는 IG 그룹이라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바그다드 중심의 그 사무소를 우리 그 한국 전용 쇼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우리 무역관에서 지사와 지원 서비스를 하듯이 한 6개, 7개 업체당 현지 그 시니어 매니저를 마케팅 매니저를 이제 고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라크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벌어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방산 쪽입니다. 방산도 사실은 최근에 이런 잦은 그런 마찰 이런 군사적 충동들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국방비도 굉장히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방산의 3대 키워드라고 그러면은 자주국방, 그 다음에 현대화, 현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를 그냥 이렇게 구매만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현지에서 자꾸 어셈블링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현지에 또 이 기술 이전을 또 요청을 하고 있고 심지어 EK 같은 경우 지금 266대의 비행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MR 쪽도 굉장히 발달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비행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로컬 업체들 통해서 소위 절충교육 같은 게 있어요. 현지 로컬 업체가 그런 쪽에 일정 부분의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현지에 지금 이런 부품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설비를 공급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체랑 또 합작을 한다거나 전부 국영 기업들이 좀 투자한 그런 회사들 때문에 굉장히 자금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공동 개발한다거나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우디 쪽에 그 오일 탱크 드론 공격으로 해서 아람코에서 최근에 국내 아람코를 통해서 또 이 드론이나 NT 드론, 생체 인증 정보 시스템, 이런 또 노보 시스템 이런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좀 섭외를 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방산 수요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출 유망 품목 및 서비스입니다. 이미 뭐 이 본론에서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산 이 차량들이 이미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요, 중동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 리비아라든가 뭐 시리아, 뭐 조르단 이런 쪽으로 중고차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또 기후로 인해서 부품 교체 수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항공기 부품은 뭐 MRO 쪽이라든가 심지어 뭐 이 전투용 그런 비행기도 현지에서 지금 어셈블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사절단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전선 케이블이라든가 철강 제품, 그다음에 10번에 있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국가에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재개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다방면에서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은 연간 지금 계속 두 자릿수 이상씩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전히 유명 샵에 가면은 다 그 외국산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우리 한국산으로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안 장비라든가 뭐 군수품들은 이런 최근에 이런 안보 의식 분위기 때문에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동부류가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내구성이 뛰어나서 우리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는 이미 본론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훈련 쪽만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UAE 쪽에서도 이 공항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한국 업체를 좀 소개해달라는 그런 서비스 문의가 올 정도로 이런 분야도 이 수요가 많고요. 그다음에 조선, IT, 사실은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이 외형적인 그런 틀은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내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이 맨파워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맨파워를 우리가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이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고요. 이런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진출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장비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 핵심 인사로 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좀 참가를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발표를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라도 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